강지훈의 삶은 모든 것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았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YJ그룹의 최연소 CEO로서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었고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바꾸었다. 최고급 슈트, 한치의 오차도 없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차가운 눈빛.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통제력의 화신이라 불렀다. 두 아들, 은우와 준우의 아버지로서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다. 최고의 교육, 안정된 환경, 부족함 없는 지원. 그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처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완벽하게 구축된 성벽 안, 그의 심장은 오래전부터 동력을 잃은 엔진처럼 공허하게 식어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감정의 조각을 잃어버린 채였다. 스스로의 의지로 지워버렸다고, 완벽하게 도려냈다고 믿었던 과거의 상처. 만약 그 상처의 흔적이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의 완벽한 궤도 위로 뛰어든다면 이 강물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그날은 유독 하늘이 높고 푸르렀다.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사립초등학교, 청담 국제스쿨의 강당은 학부모 총회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다. 명품으로 치장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단정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강지훈의 존재감은 단연 독보적이었다. 그는 본래 이런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늘 비서나 가사 도우미를 통해 아이들의 일을 처리했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 아들들의 첫 학부모 총회만큼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비서의 간언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화제였다. 수근거리는 시선과 은근한 접근들을 그는 익숙하게 무시하며 아들들의 담임교사가 배정될 순서를 기다렸다. 지루함이 얼굴에 10개 스며들 무렵 단상 위로 한 여자가 올라섰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1학년 일반 담임을 맡게 된 한서연입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차분한 베이지색 원피스. 화려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소박하다 못해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한서연. 어디선가 들어본 듯. 단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던지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던 눈매, 오똑한 콧날, 굳게 다물린 입술.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리 없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수없이 지우고 또 지워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았던 바로 그 얼굴.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10년 전 그의 세상 전부였고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던 그녀. 첫사랑 한서연이었다. 단상 위에 선 서연 역시 그를 발견한 순간 숨을 삼켰다. 수많은 학부모들 사이에 앉아있는 여전히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의 강지훈. 세월은 그에게서 풋풋함을 앗아간 대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과 깊이를 더해주었다. 그녀는 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언젠가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었지만 이렇게 첫 만남부터 그의 아들들의 담임교사로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준비한 인사말을 이어갔지만 시선은 자꾸만 객석의 한 지점으로 향했다. 그와 그의 옆에 나란히 앉아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지훈을 꼭 닮은 두 아이에게로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총회가 끝나고 각 반교실에서 담임과의 면담 시간이 이어졌다. 1학년 일반 교실, 서연은 학부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마침내 지훈이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을 때 잘 쌓아 올린 방어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꿰뚫을 듯 응시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학부모의 것이 아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담겨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10년 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서연 선생님, 제 아이들 강은우, 강준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유독 힘주어 말했다. 그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연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겨우 대답했다. 네, 강은우, 강준우 학생 아버님.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준비한 말들을 기계처럼 내뱉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이름표 그리고 가느다란 손가락 위로 향했다. 반지가 없는 깨끗한 손가락. 그 사소한 사실이 그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의 말을 자르며 나지막이 물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겁니까? 질문의 의도는 명백했다. 어떻게 감히 내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는 무언의 질책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 순간 10년 전의 어느 여름날이 서연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뜨거운 햇살 아래 낡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22살의 그와 그녀. 서연아,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지훈의 얼굴. 그 약속을, 그 행복을 자신의 손으로 놓아버려야만 했던 그날의 고통이 다시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을 피했다. 아버님, 여기는 다른 학부모님들도 계시니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면 나중에 따로 시간을.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에 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교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빙산처럼 단단하고 외로워 보였다. 교실에 혼자 남은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간신히 책상을 붙잡고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다시 만나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천 번도 더 상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는 그녀를 증오하고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는 천사 같은 두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자신이 떠나온 시간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끼어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아들들의 선생님일 뿐이었다.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 시각 학교를 빠져나온 지훈은 차에 오르자마자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쳤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내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한서연, 그녀가 왜 돌아왔을까? 10년 전 유학을 간다며 마지막 인사도 없이 편지 한 통만 남기고 떠났던 여자. 그녀의 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이사를 갔고 그녀의 모든 흔적은 증발해버렸다. 그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녀는 없었다.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고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 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정략 결혼이었던 아내와는 아이들이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고 그의 삶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필이면 자신의 아들들 앞에 나타나다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유라였다. 태아그룹의 외동딸이자 최근 YJ그룹과 대규모 합병을 추진 중인 파트너. 지훈 씨, 회의 준비 다 됐는데 어디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었다. 지훈은 잠시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답했다. 거의 다 왔어. 먼저 시작하고 있어.
그의 짧은 대답에도 유라는 예민하게 그의 변화를 감지했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유라는 노골적으로 지훈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고 재계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 지훈의 머릿속에는 오유라가 들어설 틈이 없었다. 아무 일 아니야. 그는 전화를 끊고 차창 밖을 응시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서재 깊숙한 곳 잠가두었던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학교 축제 때 찍은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2살의 한서연과 그런 그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진 속의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빛을 머금은 듯 눈부셨다. 오늘 교실에서 본 슬픔과 경계심이 서려 있던 그늘진 얼굴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사진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와 그리움, 배신감과 미련이 뒤엉켜 그의 내면을 폭풍처럼 휩쓸었다. 첫사랑은 떠난 줄 알았다. 완벽하게 과거에 묻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아들들의 선생님으로 돌아왔다. 그의 굳게 닫혔던 심장이 10년 만에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가 돌아온 진짜 이유를. 새로운 하루가 밝았지만 한서연의 세상은 여전히 어젯밤의 충격으로 인해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위로 부서졌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였다. 자, 우리 은우, 준우. 어제는 아빠랑 같이 와서 몰랐는데 둘이 정말 똑같이 생겼네. 그녀의 말에 아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형인 은우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동생인 준우는 당돌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생겼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교실 안에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서연 역시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작게 웃었다. 강지훈을 꼭 닮은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맑고 투명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온기가 심장 한구석을 저릿하게 데워왔다. 학교 생활은 아이들을 통해 강지훈과의 접점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냈다. 알림장을 전달하고 준비물을 챙겨달라는 간단한 용무부터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상담까지 두 사람은 선생님과 학부모라는 공식적인 역할 안에서 소통해야만 했다. 통화는 늘 용건만 간단히 이루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무감정했고 서연은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 하나에도 그녀의 심장은 속절없이 반응했다. 마치 10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그와의 통화가 끝나고 나면 늘 깊은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에게 자신은 이제 그저 수많은 학부모 중 한 명, 강은우, 강준우 학생 아버님을 대하는 한서연 선생님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서연은 은우가 친구와 다투다 팔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보건실에서 치료를 마친 은우는 괜찮다며 씩씩한 척했지만 금세 눈가가 붉어졌다.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자연스럽게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은우가 친구와 놀다가 팔을 조금 다쳤습니다. 심한 건 아니지만 혹시 놀라실까봐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 짧은 순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조마조마했다. 이윽고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한 동요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회의 중이던 임원들을 향해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통보했다.
중요한 합병 안건을 논의하던 중이었기에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누구도 감히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차를 몰아 학교로 향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서연의 목소리. 아이를 걱정하는 그 다정한 음성이 10년 전 열병으로 앓아누운 자신을 밤새 간호하던 그녀의 목소리와 겹쳐졌다. 지훈아, 괜찮아? 약 먹었으니까 금방 열 내릴 거야. 이마에 올려주던 시원한 물수건의 감촉, 귓가에 속삭이던 부드러운 목소리. 그 기억은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어제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의 그녀는 어떤가? 자신을 아버님이라 부르며 철저히 거리를 두는 모습. 그 간극이 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학교에 도착한 지우는 보건실로 향했다. 문틈으로 서연이 은우의 상처를 살피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은우야, 친구랑 다투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속상한 마음은 선생님이 알아. 다음부터는 말로 해결하자, 알았지? 아이를 대하는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따뜻했다. 그 순간 지우는 문득 강한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10년 전 아버지는 그녀가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며 YJ그룹의 후원을 받아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고 말했다. 편지 한 장으로 이별을 통보한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라고. 그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한서연은 파리의 화려한 예술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였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가 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연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학부모로서 자녀의 담임교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며칠 후 비서가 보고한 그녀의 이력서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지방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의 공립학교를 거쳐 이번에 청담 국제스쿨로 부임한 것, 지난 10년간의 행적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다. 유학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왜,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 과거의 그림자가 짙은 안개처럼 그의 현재를 덮쳐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훈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다. 아이들은 그녀를 무척이나 잘 따랐다. 특히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는 은우는 종종 그녀의 곁을 맴돌며 작은 비밀들을 털어놓곤 했다. 그럴 때마다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선생님 중 한 명일까? 퇴근 후 텅 빈 원룸으로 돌아온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지훈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사진 속 앳된 얼굴의 두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다가 눈을 감았다. 떠나야만 했던 그날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지만 그의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믿음은 모래성처럼 흔들렸다. 어느 날 저녁 학교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을 모두 돌려보낸 뒤였다. 지훈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에 나타났다. 평소에는 운전기사나 비서가 오던 일이었기에 서연은 조금 놀랐다. 그는 교실 문 앞에 서서 말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은우와 준우의 손을 잡고 나오자 그는 아이들을 먼저 차에 태우고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노을이 짙게 깔린 교정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의례적인 인사였지만 그의 시선은 그 이상의 것을 묻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걱정 마세요. 그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깊고 집요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 시각 YJ그룹의 회장실. 강 회장은 비서로부터 한서연이 자신의 손자들의 담임교사로 부임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냉기가 스쳤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그 아이 다시 나타났다. 조용히 지켜봐. 혹시라도 딴 생각을 품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네도 잘 알겠지. 전화를 끄는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10년 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잔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심히 불쾌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에 둘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서연은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문자 메시지였다.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화면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10년 전 그날처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익명의 메시지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의 악몽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고장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돌아온 것은 강지훈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보이지 않는 위협 또한 짙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을 다시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한서연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에 잠식당했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는 단 한 번으로 그쳤지만 그 효과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처럼 끈질겼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고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에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면을 써야 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인 선생님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불안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거울 속 두려움으로 희미하게 떨리는 자신의 눈동자만이 그녀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공포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조사는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는 YJ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10년 전 한서연과 그녀의 가족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파헤쳤다. 처음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로 이사했고 그 후로는 평범하게 살아온 기록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공백,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어낸 듯. 단 흔적이 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당시 서연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채와 재정 상황을 샅샅이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서연의 아버지가 갑자기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이사를 가던 시점, 그의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자금의 출처는 유령 회사로 위장된 YJ그룹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였다. 그 돈은 서연의 아버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였다. 보고를 받는 순간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부러졌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학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떠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YJ그룹의 힘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협박하고 돈으로 입을 막은 뒤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린 것이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것 같았다. 그 무렵 오유라는 지훈과 서연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YJ그룹과의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그녀는 지훈의 차가운 가면, 뒤에 누구에게도 열리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는 그 벽을 허물 수 있으리라 자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합병 관련 서류를 전달한다는 핑계로 예고 없이 학교를 찾아갔다. 마침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육 수업을 하고 있던 서연의 모습과 그런 그녀를 멀리서 차 안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 지훈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지훈의 시선은 단순한 학부모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오유라의 예리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저 평범해 보이는 여교사가 바로 지훈의 성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오유라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청담국제스쿨의 재단 이사 중 한 명인 윤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1학년 일반 담임 말이야. 실력 있고 평판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게 어때?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이 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윤 여사에게는 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보다 교사 한 명을 압박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었다. 며칠 뒤 서연은 교장실로 불려갔다. 교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다며 그녀의 교육 방식과 자질에 대해 애둘러 비판했다. 특정 학생을 편애한다는 둥, 아이들과의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둥 실체 없는 비난들이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거대한 힘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김비서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강지훈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월급은 YJ그룹에서 나왔고 그룹의 정점에는 강 회장이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강 회장이 그를 조용히 호출했다. 넓은 회장실,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띤 채 그에게 차를 권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비서, 요즘 지훈이가 과거 일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자네가 옆에서 잘 좀 보필하게. 쓸데없는 일에 힘 빼지 않도록 말이야. 그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었다.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자 선을 넘지 말라는 서늘한 경고였다. 김 비서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YJ그룹의 2인자인 회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모시는 상사와의 의리를 지킬 것인가. 그날 저녁 지훈은 본가로 향했다. 서재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강 회장은 아들의 방문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소에 위험 있는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지훈은 어떤 서론도 없이 김 비서가 가져온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10년 전 유령 회사를 통해 서연의 아버지에게 돈이 흘러 들어간 기록이었다. 이게 뭡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강 회장은 서류를 한번 훑어보더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가 알 것 없다. 그 뻔뻔한 태도에 지훈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제가 알 것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제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돈으로 사서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알 것 없다고 하십니까?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방자한 놈, 내가 너를 위해 그리고 YJ그룹을 위해 한 일이다.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이 아비에게 대드는 것이냐? 그의 눈빛은 냉혹했다.
그 아이는 내게 어울리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다. 네가 잠시 철없는 감정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졌을 뿐이지. 나는 그걸 바로 잡아준 것뿐이다. 지훈은 불타는 뺨을 감싸쥐며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아버지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차가운 확신뿐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아버지에게 자신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이전에 YJ 그룹을 이끌어야 하는 후계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가차없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은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거대한 성처럼 느껴졌던 집이 이제는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감옥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 싸움의 중심에는 이제 다시 만난 그녀 한서연이 있었다. 아버지와의 정면 충돌 이후 강지훈의 세상에는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그가 믿어왔던 과거의 일부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그의 내면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그는 며칠 동안 회사 일에만 몰두하며 감정을 억눌렀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한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돈 때문에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떠나야만 했던 그녀. 그 사실은 분노와 함께 지독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YJ 그룹의 후계자라는 막강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했던 사람 하나 지켜내지 못한 무력한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빚을 졌다. 어떻게든 갚아야만 하는, 그러나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는 거대한 마음의 빚이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다. 지훈은 단 한 번도 참석한 적 없던 아이들의 행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하고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는 한서연. 티셔츠에 편한 바지 차림의 그녀는 교실에서 보던 단정한 모습과는 또 달랐다. 햇살 아래 땀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10년 전 대학 축제에서 함께 달리던 풋풋했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 넘어진 준우를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무릎이 까져 울음을 터뜨린 준우를 품에 안고 능숙하게 달래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저 자리는 본래 아이들의 엄마가 혹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였다. 점심시간, 서연은 다른 학부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홀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고개를 들자 무심한 표정의 강지훈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샌드위치가 담긴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아까 고마웠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준우가 선생님을 많이 좋아합니다. 집에 와서 온종일 선생님 이야기만 합니다. 그 말에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은우랑 준우, 둘 다 아주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오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얼음장 같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운동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차를 몰아 학교를 빠져나가는 서연의 낡은 경차 앞을 막아섰다. 놀라 차를 세운 서연에게 그가 다가와 차창을 두드렸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한적한 강변의 카페로 이끌었다. 해질 역의 강물은
붉은 노을을 머금고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찾아갔었습니까? 그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다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서연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께서는 아버님의 식당이 곧 망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게 아버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 하나만 조용히 사라지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버님 앞길에 방해되지 않게 유학 간 것처럼 꾸며주겠다고.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를 위해 떠난다는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가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지우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심장을 후벼 파는 고통이 더욱 컸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오유라의 복수는 차갑게 실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돈으로 매수한 한 학부모를 통해 교육청에 익명의 투서를 넣었다. 한서연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고가의 선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이었다. 증거는 조작되었다. 서연이 학부모에게 보낸 감사 문자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뇌물을 받은 정황처럼 꾸며졌고 아이의 시험지에서는 서연의 필체와 유사하게 고쳐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청담국제스쿨은 발칵 뒤집혔다. 상류층을 위한 사립학교에서 교사의 비리는 용납될 수 없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학교재단은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한서연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 채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출근하자마자 교장실로 불려갔다. 차가운 시선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미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다. 억울함과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제 강지훈에게 간신히 과거의 진실 일부를 털어놓고 한 가닥 희망을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학교에서 쫓아내기 위한 누군가의 계략임을 직감했지만 그 배후가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소식은 금방 강지훈의 귀에 들어갔다. 김비서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는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뇌물수수, 시험지 유출.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했다. 자신이 아버지와 대립하고 한서연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한 바로 이 시점에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유라. 그녀의 예리한 질투심과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 학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경고이자 공격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과거에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무력한 22살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YJ그룹의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워 그녀를 지켜내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위협은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고 있던 그의 투지를 깨웠다. 한서연을 둘러싼 스캔들은
마치 들불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청담국제스쿨의 학부모 커뮤니티는 익명의 투서 내용을 두고 온갖 억측과 비난으로 들끓었다. 서연은 한순간에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모든 이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학교 측은 그녀에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택에 머물 것을 통보했다. 좁은 원룸에 홀로 갇힌 그녀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천천히 질식해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그 어떤 전화도 받을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그녀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다. 강지우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에 오유라와 그녀의 어머니 윤 여사가 있다는 잠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투서를 제출한 학부모의 계좌로 최근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고 그 자금의 출처는 태아그룹과 연관된 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그는 즉시 오율에게 연락해 YJ그룹 본사 로비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유라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런 데서 다 보자고 하고 웬일이야 지훈 씨?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서연 선생님일 당신 지시지. 그의 직설적인 말에 유라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지우는 그녀의 변명을 비웃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과 투서를 낸 학부모의 신상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이래도 상관이 없나? 태아그룹의 비자금이 왜 한낱 학부모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내가 검찰에 물어봐도 될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히 날 협박하는 거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협박이 아니야. 경고지. 오늘 안으로 모든 걸 바로잡아. 그렇지 않으면 YJJ와 태아의 합병은 없던 일이 될 거야. 그리고 당신과 태아그룹은 감당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될 거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유라의 분노에 찬 시선이 날아와 박혔다. 그날 오후 청담국제스쿨에서는 긴급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한서연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장은 서연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어 있었다. 재단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윤 여사가 회의를 주도하며 그녀를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은우와 준우의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힌 뒤 당당하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포렌식 기관에 의뢰한 필적 감정 예비 소견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시험지에 수정된 필체는 한서연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투서를 낸 날엔 학부모와 오유라 측의 자금 거래 내역을 암시하며 이번 사건이 한 교사를 매장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모함일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그의 발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역전시켰다. 학부모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윤 여사에게로 쏠렸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윤 여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곳에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학교 측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저는 YJ그룹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학부모의 발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YJ그룹 CEO가 학교 재단을 향해 날리는 강력한 경고였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고 한서연에 대한 징계 절차는 전면 보류되었다. 그날 밤 본가의 서재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강 회장은 지훈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벌인 일을 보고받고 격노했다. 지훈이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묵직한 벼루가 그의 발치에 날아와 박살이 났다.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태하그룹과의 합병을 망치겠다는 것이냐. 강 회장의 고함이 서재를 울렸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아버지의 분노 앞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10년 전 서연의 가족에게 돈을 건넨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맞섰다. 아버지께서 먼저 제 인생에 똥칠을 하셨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셨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오유라와 손을 잡고 또다시 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셨습니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지훈의 맹렬한 기세에 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자신을 뛰어넘을지도 모를 무서운 집념을 보았다. 코너에 몰린 강 회장은 결국 절규하듯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내가 왜 그랬는지 네가 알기나 해.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 금고를 열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던졌다. 읽어봐. 그리고도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해봐.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10여 년 전의 경찰 수사 기록과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당시 YJ그룹을 집요하게 노리던 한 사채업자 조직에 대한 자료였다. 그리고 그 조직의 수괴가 바로 한서연의 외삼촌이었다. 지훈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휩쓸고 지나갔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지훈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놈들은 나를 공격하기 위해 내 가장 약한 고리인 너를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한서연을 통해 내게 접근하려 했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처남의 협박에 못 이겨 그들의 연락책 노릇을 하고 있었고, 내가 그때 그 아이를 떼어내지 않았다면 넌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게다. 그 돈은 입막음용이 아니었어. 그 가족을 그 지옥 같은 놈들에게서 빼내주고 멀리 도망쳐서 새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단 말이다. 강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고통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해야만 했던 지난 세월의 무게를 토해내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복잡했다. 강 회장의 서재에서 나온 강지훈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진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잔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아들의 사랑을 뺏은 냉혈한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한 외로운 폭군이었다. 지훈은 차를 몰아 목적지도 없이 밤의 도시를 헤맸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독한 슬픔이 그의 심장을 잠식했다. 한서연. 그녀는 단지 자신의 첫사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알지 못했던 위험 속에서 그와 함께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방식은 틀렸지만 그 시작점에는 아들을 향한 비뚤어진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차를 돌려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놀란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차는 다시 한번 한적한 강변으로 향했다. 차가 멈추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10년 전 그녀의 외삼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그저 무서운 사람이라고만 어렴풋이 알고 있던 외삼촌이 자신과 지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오해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고 지훈의 아버지는 그녀를 미워해서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려다 상처 입은 가여운 존재들이었다.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모든 게.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아니, 당신 탓이 아니야.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제부터 바로잡으면 돼. 내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건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을 수 있었다. 다음 날 YJ그룹 CEO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지훈은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진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오유라의 음모를 밝히고 서연의 누명을 벗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YJ그룹과 태하그룹 사이에 얽혀있는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했다. 태하그룹과의 합병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유라 일가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찾아내 자금 세탁, 주가 조작, 불법 로비,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 이것은 YJ그룹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야. 그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머무는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YJ그룹을 세우려는 한 명의 리더였다. 김 비서는 지훈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의를 보았다. 그는 강 회장과 강지훈 사이에서 오랜 시간 갈등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정해졌다. 그는 기꺼이 이 위험한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김 비서는 지훈의 그림자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태하그룹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합병 서류 이면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 수년간 조작된 회계 장부, 그리고 오유라의 아버지인 오 회장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검은 돈의 흔적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태하그룹이라는 화려한 성이 얼마나 부실하고 추악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김 비서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오 회장이 합병을 이용해 YJ그룹의 핵심 기술과 자본을 빼돌린 뒤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계획이 담긴 비밀 이면 계약서였다. 계약서 원본은 오 회장의 개인 금괴 보관되어 있었지만 그는 내부 조력자를 통해 사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즉시 지훈에게 연락했다. 대표님, 판을 뒤집을 물건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뒤를 밟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그의 모든 움직임은 오 회장 측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약속 장소인 한적한 부둣가 창고로 차를 몰았다.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인적이 드문 곳을 택한 것이었다. 그가 차에서 내려 지훈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순식간에 그의 차를 둘러쌌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김 비서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깨닫고 차에 다시 오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물건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나지막이 위협했다. 김 비서는 뒷걸음질 치며 저항했지만 수적 열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를 품에 안고 버텼다. 차자 남자의 명령에 다른 이들이 김 비서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김 비서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는 품속의 태블릿 PC를 근처의 깊은 바닷속으로 힘껏 던져버렸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결정적인 증거는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졌다. 분노한 남자들의 무자비한 폭행이 다시 그의 온몸에 쏟아졌다. 의식이 흐려져 가는 와중에도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적어도 대표님과의 약속은 지켰다. 증거는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의 눈앞으로 아내와 어린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 여보, 아빠가 금방 갈게. 그의 의식은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시각 약속 장소에서 김 비서를 기다리던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연락은 두절되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결국 직접 차를 몰아 부둣가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지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사고 현장은 처참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구급차에 실려가는 한 남자. 지훈은 떨리는 눈으로 그 모습을 확인했다.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김 비서였다. 김 비서, 정신 차려, 김 비서. 지훈은 절규하며 구급차로 달려갔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한 경찰관이 그에게 다가와 김 비서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휴대폰을 건넸다. 휴대폰 화면에는 마지막으로 전송하려 했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대표님, 증거는 바다 속에.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분노가 그의 온 존재를 집어삼켰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자신의 사람을 해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리라 맹세했다. 병원의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김 비서를 내려다보았다. 의사는 뇌 손상이 심각하여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한 가정을 책임지던 성실한 가장,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는 이제 다시는 웃지도 말하지도 못할지 모르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김 비서의 핏빛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증거는 바다 속에.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충언이었다. 그는 김 비서의 희생을,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정의를 결코 헛되이 만들지 않을 것이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짙고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즉시 움직였다. 그는 YJ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의 최정예 인원만을 극비리에 소집했다. 그리고 해군 특수부대 출신의 민간 잠수팀을 고용하여 김 비서가 공격당했던 부둣가 일대에 대한 야간 수색 작업을 의뢰했다. 시간은 촉박했고 증거가 담긴 태블릿 PC는 바닷물에 의해 언제 완전히 망가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오 회장 측 역시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이것은 시간과 정보의 싸움이었다. 그의 사무실은 전쟁 상황실처럼 변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태하그룹의 재무자료, 오 회장 일가의 동선, 그리고 합병 관련 법률 조항들이 빽빽하게 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잠 한숨 자지 않고 모든 정보를 분석하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그의 이런 움직임은 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강 회장은 지훈의 사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깊은 피로와 분노가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 회장, 그 늙은 여우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YJ 그룹의 직원이,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보좌하던 비서가 무참히 공격당한 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태하 그룹을 박살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싸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방식으로는 또 다른 희생자만 나올 뿐입니다. 아들의 단호한 거절에 강 회장은 말을 잃었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자신과는 다른, 그러나 자신보다 더 단단하고 올곧은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묵묵히 돌아서며 한마디를 남겼다.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라. 그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무조건적인 지지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지훈은 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누명이 벗겨지고 있다는 소식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었다. 김 비서의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지훈을 맞았다. 괜찮아요?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서연은 그가 얼마나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몸은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수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 비서님도 그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위한 거야. 그리고 당신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김 비서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한 싸움이야. 그는 이 싸움이 끝나면 그녀와 아이들 곁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다고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YJ 그룹과 태하 그룹의 합병을 최종 승인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장. 재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곳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 회장과 오유라는 승리를 확신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에게 강지훈은 이미 날개가 꺾인 새나 다름없었다. 증거는 사라졌고 가장 유능한 조력자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단상에 오른 오 회장은 두 그룹의 밝은 미래와 상생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마침내 합병안 표결을 앞둔 순간 지훈이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단상에 선 지훈은 오 회장과 눈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생의 비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화려한 비전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한 스크린의 시선을 돌렸다.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김 비서의 사진과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헌신적인 직원이자 가장이었는지에 대한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이어진 화면에는
김 비서가 공격당하던 순간의 CCTV 영상과 그를 공격한 이들이 태하그룹 오 회장의 지시를 받는 해결사 조직이라는 증거가 나타났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오 회장은 자신의 야욕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훈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바닷속에서 극적으로 복구된 태블릿 PC의 파일들이 떠올랐다. YJ그룹의 핵심 기술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려는 이면 계약서, 수년간 조작된 태하그룹의 분식회계 자료,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거액의 뇌물 리스트까지 오 회장 일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오 회장과 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오 회장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훈의 다음 발언에 묻혀버렸다. 지훈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 회장의 과거 과오 또한 스크린에 띄웠다. 10년 전 한서연의 가족에게 돈을 건네며 자신의 인생에 개입했던 일.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한 비뚤어진 선택이었다고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YJ그룹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 또한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YJ그룹은 오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걷어내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주주총회장 뒤편에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망연자실한 표정에 오 회장과 오유라에게 다가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주주총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것은 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이었다. 강 회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텅 빈 총회장에 홀로 남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내가 틀렸다. 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망가뜨렸구나.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에 젖어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부자간의 전쟁이 비로소 끝나는 순간이었다. 총회장을 낳은 지훈의 눈앞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온기가 길고 어두웠던 밤을 지나온 그의 지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늘에서는 마침내 새벽에 첫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듯 강지훈과 한서연의 세상에도 더디지만 분명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YJ그룹은 강지훈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혁신에 들어갔다. 태하그룹과의 합병은 무산되었지만 지훈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그룹의 부패한 관행을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았다. 과정은 험난했고 밤샘 회의가 이어졌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공허함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리더의 확신과 책임감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 갇힌 후계자가 아니었다. 한서연은 학교로 돌아갔다. 모든 누명을 벗은 그녀를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오유라의 음모에 가담했던 학부모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죄했고 서연은 조용히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여전히 1학년 1반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하고 서툰 글씨를 가르치고 함께 웃고 떠드는 일상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었다. 특히 은우와 준호는 이제 엄마처럼 그녀의 품에 자연스럽게 안겨들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천은 지난 10년간 그녀의 가슴을 시리게 했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현재의 소중한 행복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소박한 전원주택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부자 간의 관계는 예전처럼 살갑지는 않았지만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은 벽은 허물어져 있었다. 주말이 되면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곤 했다. 강 회장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손주들을 맞았지만 아이들이 서툰 솜씨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를 때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아이들이 서연과 함께 공놀이를 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강 회장이 지훈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틀렸다. 행복을 지켜주는 방법이 빼앗는 것만 있는 줄 알았다. 그것은 서툰 사과였고 뒤늦은 후회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적 같은 소식도 있었다.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했던 김 비서가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다. 아직 몸을 자유롭게 가누거나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분명히 의식을 회복했다. 지훈은 그룹 차원에서 그의 재활 치료를 전폭적으로 지원했고 주말마다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다. 김 비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손으로나마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애썼고 그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았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지훈과 서연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김 비서의 병실에서 나올 때마다 지훈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이었다.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저녁, 지훈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서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훈은 소파에 앉아 아이들과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은우와 준우는 그의 양옆에 꼭 붙어 앉아 제잘거렸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성공의 순간보다 가슴 벅찬 행복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지훈은 아이들을 불렀다. 은우야, 준우야, 아빠가 너희한테 아주 중요한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동그래졌다. 지훈은 작은 벨벳 상자 2개를 아이들의 손에 각각 쥐어주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서연은 조금은 엄숙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했다. 그 순간 은우와 준우가 달려와 그녀의 앞에 섰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였다. 하나의 상자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른 하나의 상자에는 아이들의 서툰 솜씨로 만든 듯한 클로버 모양의 반지가 나란히 들어있었다. 선생님, 준우가 씩씩하게 외쳤다. 우리 엄마가 되어주세요. 이어서 은우가 수줍게 덧붙였다. 아빠랑 저희랑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서연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어느새 그녀의 앞에 다가온 지훈이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내민 반지 상자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다시 너를 만났어.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행복을 약속할 순 없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의 재롱을 보면서 늙어가는 평범한 행복을 약속할게.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평생을 함께 해주겠니?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굳건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환하게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은우와 준우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거실의 따스한 조명 아래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첫사랑은 떠난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아들들의 선생님으로 돌아와 이제 그의 아내가 되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 그의 세상 전부가 되었다. 운명의 잔인한 장난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재회는 이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강한 사랑과 믿음의 결실을 맺었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의 한 공원. 4명의 가족이 잔디밭 위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지우는 넥타이를 벗어던진 편안한 셔츠 차림으로 아들들과 함께 축구공을 차고 있었고, 서연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서는 결혼 반지가 따스한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땀에 젖은 아이들이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지훈이 아이들의 뒤를 따라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기. 그들이 오랜 고통 끝에 마침내 찾아낸 행복은 바로 이렇게 평범하고 눈부신 일상의 모습이었다.